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 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얼마 전부터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ESG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SG는 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로 볼 수 있는 환경, 사회, 또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ESG를 경영에 적용해 단순히 이익 창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이 건강한 지배 구조를 가진 경영을 실행하는 등 경영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뷰리지에서는 ESG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기독교적 경영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승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독경영연구원에서 수석부원장 맡고 있는 단국대 정현승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란희 대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SG 전문 미디어고요. 임팩트원의 박란희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진호 대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정진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ESG는 사실 여러 매체에서도 다루는 것을 보았고 이와 관련된 책도 많이 출판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 개념 먼저 좀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영에서 보는 ESG란 어떤 것인지 요거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그 ESG가 최근에 경영의 큰 화두로 트렌드로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SG라는 것은 영어의 철자인데 먼저 환경, environment, 그다음에 사회, social, 그다음에 지배구조, government라고 하는 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개념이고요. 네. 이 개념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기업에서 경제적 가치, 즉 재무적 가치를 중요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비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비재무적 가치를 잘 관리해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래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네. 앞으로 경영을 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ESG라는 개념이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ESG 경영이 이제 거의 시작 단계에 예. 들어왔고요. 걸음마 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정도에 개념이 본격적으로 소개됐는데 작년 2021년도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ESG가 화두가 되면서 기업과 정부와 뭐 소비자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예. 서구에서는 이미 이제 뭐 굉장히 ESG 개념이 좀 더 우리보다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2022년도에는 이 개념이 좀 더 확산되고 좀 더 본격화되지 않는 되는 네.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ESG라는 단어가 사실 몇 년 안으로 이렇게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시대에 ESG가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로 뽑으라면 뭐 기후변화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또 불평등,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 정도의 키워드로 뽑을 수 있겠고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ESG가 부각된 이유는 이게 투자자들이 네. 기업에게 ESG를 요구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기준으로서 요구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지키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네. 가장 대표적인 투자자가 이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블랙록이 한 해 운용하는 자산이 한 10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로 보면 1경원 정도 되거든요. 숫자로도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네. 매년 이제 연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 기준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네. 거기에서 2020년에 앞으로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겠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네, 네.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기업들을 비롯한 상당한 ESG를 드라이브를 건 네. 트리거라고 네. 보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록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이제 네. 국내에서도 SK의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 다양한 이제 기업의 오너들이 ESG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했고요. 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이 앞으로 투자의 50%를 ESG를 하겠다라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네. 그 이후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의 ESG 산업 생태계가 1년 안에 다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랙록의 레리핑크 이 편지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만 더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블랙록이 10조 달러를 운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S&P 기업의 평균 한 7.5%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 100대 기업의 한 82개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네네. 투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 네. ETF 상품이라고 흔히 요즘 네. 주린이들도 다 많이 한다는 아는. 네네네. ETF 상품인데요. 그 ETF에는 보면 많은 기업들을 다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것들을 쭉 들여다 보니까 기후 변화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사회 불안 같은 네. 코로나19 같은 이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생기면 이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데 예. 장기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ESG가 좋은 기업들은 이런 리스크가 터지더라도 네. 수익률이 나쁘지 않더라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ESG 투자를 좀 네. 견인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대외적인 변이에서도 건강하게 기업체가 경영될 수 있었던 거는 ESG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을 하는 거군요. 네네네. 네. 이 ESG가 좋은 기업들은 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기업이 많더라라는 네. 것인 거죠. 기업의 평균 수명을 보면요. 예. 1975년에 평균 수명이 90년이었다고 90년이요? 네네 네. 하고요. 1975년에 평균 30년이라고 30년. 네네 줄어들었죠. 네. 네네. 예, 근데 이걸 2015년에 계산을 해봤더니 예. 15년으로 점점 더 줄어들었다고 해요. 20년도 못 가는 기업들이 네네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 기업의 평균 수명이 계속 줄어든다는 건 건강하지 못한 기업이 그렇죠. 그만큼 네네. 많다라는 이제 반증인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말씀을 듣다 보니 기업 경영에 있어서 ESG가 등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영향을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ESG가 등장하기 전에도 이 경영에서 주목받았던 일종의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예, ESG가 이제 불쑥 나온 건 아니고 네. 예, 기업의 역사를 보면 1960년도에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예. 이제 제일 먼저 화두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업이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사회를 위해서 또 사회의 어떤 뭐 좀 약자들을 위해서 기업이 좀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개념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예. 이 개념이 제일 먼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네. 지구가 뭐 기업이 계속 생산하고 뭐 공장을 짓고 하면서 공해가 많아지고 막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예.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개념도 또 나오죠. 예. 또 그 이후에도 사실 CSR, CSV 뭐 다양한 개념들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전부터 ESG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네. 이게 이제 투자까지도 연결해서 굉장히 이제 공고한 개념으로 ESG가 등장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에 기업체를 보게 되면 돈 버는데 이제 중점적으로 봤다면 지금은 그 잣대를 들이지 않고 더 큰 의미의 공공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ESG 경영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좀 예시가 좀 궁금한데 정 네. 대표님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파타고니아라고 아시죠? 파타고니아. 예. 네. 네. 전 세계 3대 아웃도어 브랜드죠. 그 회사는 아예 존재 이유를 네. 비즈니스 강령에다가 지구 환경의 회복이 우리 회사는 목표다. 그렇게 하면서 예. 매출의 1%나 혹은 이익의 10% 예, 그중에 예. 더 큰 금액을 그 환경 세계적인 NGO한테 꾸준히 기부해 왔고 최근에는 그걸 더 넘어서 네. 사내 ESG 펀드를 만들어서 예. 한 4,500억 가량의 펀드를 만들어서 환경 관련 그 임팩트 벤처에다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네. 이분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자기 제품의 반을 팔 수 있는 그 날에 네. 그 뉴욕 타임즈에다가 큰 광고를 실었어요. 어떤 광고를 실었죠? 우리 제품을 사지 말아 달라고. 사지 말라고요? 네. Don't buy this jacket. 단 2벌 이상.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을 너무 많이 사면 지구 환경에 방해가 되니까 사지 말아 달라고. 네. 그런데 그 매출은 2년 후에 2배로 늘어버렸어요. 그런 성공 케이스도 있지만 또 두 번째 우리가 전 세계 에비앙이라고 아시죠? 알죠. 스위스 그 물. 예, 스위스. 근데 이제 본사는 프랑스 다농인데 네. 이 다농이라는 회사의 대주주면서
그 CEO인 파베르 CEO가 있는데 이분이 여기에 심취해서 기업의 이익을 줄이면서도 이렇게 사회적인 것들 도와주겠다 하면서 네. 저개발도상국 인도 같은 데다가 아주 요구르트를 아주 저가로 판매하면서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온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파이어됐습니다. ESG를 너무 하다가 보니까 자기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데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ESG를 해서 환경을 살리고 사회적인 이슈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기업에 또 존속해야 되고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이 밸런스에 대한 굉장히 딜레마를 대표적으로 표시했고 한국에는 대표적인 아직 기업들은 ESG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박난희 대표님 회사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국은 기업 총수를 중심으로 현대 중공업에서 하는 아산나눔재단이나 이런 재단을 통해서 ESG 임팩트 벤처를 키우는 펀드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기업의 뜻을 그렇게 가지고 한 500억 가량의 임팩트 펀드를 최근에 만들어 가지고 한 14개의 임팩트 벤처를 지금 이제 육성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환경관계로 혹시 우리 아실지 모르겠는데 BTS가 백팩으로 사용하는 그 백이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의 폐기 가죽 시트를 다시 재활용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었죠. 또 어린이 난치병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DNA를 미리 분석 조사해서 헬스케어 회사인데 그거는 회사 3빌리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올해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ESG 벤처 유니콘도 탄생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도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정 대표님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되게 재미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 조금만 이제 더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스프라고 이제 독일의 제일 큰 규모의 화학회사가 있어요. 이 바스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4만 5천 개의 제품에 모든 탄소가 얼만큼 이제 소요가 됐는지 탄소 발자국을 다 표기를 해왔어요.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 이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레고라고 레고 알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레고가 선언을 했어요. 지난해에 선언을 했는데요. 앞으로 10년 안에 이 플라스틱 기반의 레고를 다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레고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18년부터 식물, 뭐 사탕수수, 나무, 바이오 연료 이런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레고 블록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레고가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이 매년 9만 톤. 9만 톤이요? 네네네. 어마어마한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거 외에도 이제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매년 이제 글로벌에서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지속 가능한 기업들을 조사를 하는데 지난해에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프랑스의 회사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에너지 효율을 가장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의뢰를 해서 이 기업의 매출의 80%는 거의 그린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정유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뭐 석탄도 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석탄이나 석유나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덴마크의 국영 석유 회사인 오스테드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 정유사였는데 한 10년에 걸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말하자면 대규모의 해상 풍력을 주도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서요. 주가도 4배 넘게 이제 성장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근데 ESG를 도입하려는데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ESG 경영이 모든 기업이 똑같은 ESG 전략을 도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회사의 업종이나 자기 회사의 상황이나 여기에 맞는 그런 ESG 전략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자기 회사의 목표나 비전이나 미션을 좀 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ESG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찬찬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우리 회사의 ESG 전략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통 어떤 기업이 ESG 전략을 도입할 때 뭐 내부의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네. 어떤 ESG 그 프로그램이 우리 회사에 가장 맞느냐 네. 이걸 뭐 중대성 평가라는 그런 어떤 평가 과정을 좀 거치거든요. 그럼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회사에 가장 맞는 것들을 골라내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실행 조직과 실행 프로세스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회사의 뭐 이사회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ESG를 잘 평가하고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ESG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이거를 보고서화해서 외부에 발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ESG 프로그램을 잘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잘 설명하는 작업. 그 외부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ESG 활동을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성 있게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데 하지만 이와 함께 밖으로도 우리가 하다는 것을 잘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맞게 우리의 몸의 사이즈가 맞는 ESG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해외 사례도 좀 분석을 하고 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을 도입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돈이 중요하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별로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상황과 또 움직임과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회자님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이걸 일종의 코스트라고 생각하고 네.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정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기회거든요. 네. 뭐 아직은 대기업들은 이제 여성 뭐 사회이사를 초대한다든지 그다음에 ESG 코미티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로 수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박을 막고 있는 정도죠.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숙제처럼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숙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회사들, 금융기업들은 이걸 또 무늬만 뭐 ESG 하는 그런 ESG 펀드도 한 7조 가량 됩니다. 우리나라에. 네. 물론 그중에 좋은 회사도 있지만 그 상당한 사이즈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한 2년 사이에 그냥 3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늬만 ESG가 많죠. 근데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그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의 자산 가치, 기업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그 X축, Y축으로 2차원적인 그 기업의 시가총액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하니까 삼성전자는 500조 기업이다. 예. 뭐 애플은 2000조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임팩트나 ESG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라든지 예. 이 Z축이라는 걸 지금 도입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성적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걸 수치화하면서 값을 매기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우리가 챌린지에 직면한 것은 지금 정부 부처가 ESG 정책을 일종의 그 각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자기 부서의 브랜딩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거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예. 뭐 건강은 건강문대로 하고 있는데 이걸 그 컨트롤 헤드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걸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한국 경쟁력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통합적인 그런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원리 중에서 우리 기독 경영과 가장 관련이 높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5가지 뽑았거든요. 네. ESG하고 서로 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환경을 생각하는 게 E고 네. 협력업체나 직원이나 우리 지역사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S거든요. 네. 나의 회사의 의사결정 방식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G거든요. 네. 이해 관계자의 자본주의로 넘어가야 된다. 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있고 국가 사회도 있고 네. 그걸 우리는 섬김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